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기 이론에 관한 계약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워낙 좀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되도록에 대한 내용은 책에 있는 것을 보시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릴 것 같고요. 일단 처음에 그 정전기와 콘덴서라고 하는 부분을 책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있는 부분이고요. 과목은 전기 이론입니다. 처음에 이제 전기의 본질 이런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페이지 이제 중간쯤에 전자의 질량 이런 거 나오는데 가끔 시험에 나올 수는 있으니까 한번 내용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그때 암기하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간단한 부분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넘기셔가지고 거기도 도체, 부도체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페이지 넘어오시면 이제 물리상수하고 단위의 승수하고 이제 그리스 문자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다 암기하실 건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는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전자의 전하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물리상수 중에서 그 밑에 진공의 유전율하고 투자율도 암기를 해두시면 좋으세요. 시험 문제에서 이런 값들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를 구하려고 풀려고 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위의 승수에서는 기능사에서는 마이크로나 밀리나 센치 정도까지 나오겠고요. 작은 단위는 큰 거는 이제 킬로나 메가 정도까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몇 승 정도인지 같이 단위하고 암기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문자가 나오는데 그리스 문자는 이제 문제를 보시다 보면 자기학이나 이제 회로나 기기나 이렇게 그리스 문자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못 읽어도 크게 상관없지만 그래도 읽으시면 공부하실 때 편하실 테니까 델타나 입실론 이런 거, 에타, 세타, 그리고 람다, 뮤, 그리고 파이, 로, 시그마, 타우 정도는 알아두시면 이제 공부하실 때 그 기호들 이제 같이 읽으시면서 암기하시기 좋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대전, 정전, 유도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내용상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페이지에 보면 정전기의 특성이라고 나오는데 그 제일 밑에 번호 1번부터 6번까지 해서 나오는 그 특성이 나와요.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고요. 암기라고 하기보다는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으로 그 위에 그 전기력선의 성질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기억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그 1번,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그 전기력선이 정전하에서 출발해서 보전하에서 멈추거나 무한원까지 퍼진다라는 개념은 그 위에 나오는 그 A, B에 관련된 개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C 있는 부분까지 연계해서 보시면 이제 플러스에서 이제 마이너스로 가고요. 그리고 그렇지 없는 부분, 서로 이제 전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무한원까지 이제 퍼지겠죠. 그래서 그 개념이랑 그 위에 있는 그림이랑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그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넘어가셔가지고 17페이지에 콘덴서. 콘덴서는 이제 캐패시턴스라고도 부르고요. 이제 많이 아시는 거죠. 전하를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라고도 하지만 전하를 저장하는 거고요. 다른 말로 이제 축전지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
콘덴서의 구조와 원리 바로 밑에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로 축전지라고 부른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밑에 이제 그림에 보시면 이제 콘덴서의 구조라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콘덴서라는 게 있는데 두 개의 판 사이에다가 절연체를 이제 두죠. 예를 들어 절연체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유전체라는 말로 써요. 유전체라고 쓰고 이제 요 양판에 이제 전하가 축적이 되는 건데요. 얼마만큼의 전하를 더 많이 축적할 수 있을까는 요 사이에 있는 요 유전체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납니다. 유전체가 클수록 더 많은 전하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위치시킬 수가 있어서 나중에 필요할 때 쓰는 거죠. 이렇게 생긴 걸 이제 콘덴서라고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넘기셔서 뭐 종류는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콘덴서에서 중요한 이제 개념 중에 정전 용량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식으로 쓸 때에는 Q는 CV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뭐 확 씹어 해가지고 뭐 표현을 암기를 하실 때 쉽게 이제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거기에 보시면 저희 책의 18페이지 밑에 보시면 그 식에 대한 개념이 나오니까 그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나왔으니까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개념만 알고 계시고 식은 암기를 해주세요. 중요한 식이니까. 그리고 19페이지에 넘어오시면 정전 용량이 접속이라고 나오는데 19페이지하고 그 뒤에 20페이지하고 해서 나오는데 이건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저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일단 정전 용량보다는 저항에 대한 합성값을 먼저 알아두시는 게 정전 용량에 대한 합성값을 기억하시는 데도 편하니까는 이거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저항을 이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이제 직렬로 연결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이제 이걸 병렬로 연결한다 이렇게 합니다. 직렬하고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직렬에 대한 합성 저항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두 개 더하시면 되세요. 저희가 R1이고 이거 R2라고 한다면 합성 먼저 쓸게요. 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합성 값은 두 개 더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이제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각 저항을 분수를 취하신 다음에 더하셔가지고 다시 이제 분수를 취하시면 되세요. 말은 좀 어려운데 식으로는 이렇게 되세요. 각 저항 값을 역수로 이렇게 취하시고 그걸 다시 이제 역수로 취하는 거죠. 그래서 병렬로 이렇게 연결된 저항 값이 두 개가 있는 경우는 이걸 식을 정리하면 모양이 여기다 쓸게요.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면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이제 R2로 나와서 요걸 이제 뭐 암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기본적인 식은 이거라고 알아두시고요. 저항 두 개가 아니고 뭐 세 개, 네 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이 기본식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거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정전 용량에 대한 합성값을 구할 때에도 요런 개념으로 가시면 되는데 요거랑 반대로 가시면 돼요. 반대로. 그래서 그렇게 직렬로 연결된 경우하고 그렇게 병렬로 연결된 경우가 있는데 직렬에서 저항에서의 직렬은 정전 용량에서의 병렬 계산 값하고 똑같고요. 저항에서의 병렬은 정전 용량에서의 직렬값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C1, C2라고 있을 경우에 이거에 대한 합성값은 저항에서의 병렬처럼 이렇게 C1 여기 좁네. 는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경우는 직렬처럼 그냥 두 개 더하시면 돼요. 그렇게 된다더라 라고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게 저희 책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에 나오는 그 합성 정전 용량에 대한 값입니다. 뭐 좀 복잡하게 나왔는데 그냥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간략하게.
그 다음에 20페이지 밑에 이제 정전 용량, 정전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식은 어느 거를 외우시면 되냐면, 21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에 나오는 식을 외워주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2분의 1에 VQ 나오고 2분의 1에 CV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아까 요 Q라고 하는 값이 여기 보니까는 CV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대입을 하면 V가 두 개니까는 V제곱이 되고 C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에너지를 이제 구할 수 있는 식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도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돼요. 22페이지에 보니까는 쿨롱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데 중요한 식이니까는 기억을 해두시고요. 기능사에서 그렇게 많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최근에 유형이 산업기사나 기사에 나왔던 문제들도 기능사에 조금씩 이제 나오는 추세여서 조금 어렵더라도 식 같은 거를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지 새로 나오는 문제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으니까. 자, 쿨링의 법칙 그 두 개, 쿨링의 법칙이 나오는 그 식 암기해 주시고요. 이제 어떤 두 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 방법이세요. 똑같은 게 있으면 서로 밀어내고 다른 게 있으면 서로 이제 끌어당기죠. 그래서 그때 얼마만큼 힘으로 밀어내고 끌어당기느냐, 이제 그 힘을 구하는 방법이 이제 쿨링의 법칙이고요. 그래서 그 밑에는 식은 암기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 지금 당장에는 안 나오더라도 뭐 내년에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넘기시고 23페이지 밑에 아래에서 제일 밑에 이제 그 식이 하나 있고 또 그 위에 식이 하나 있죠. 2 해가지고 단위에 대해서 그 n 나누기 c는 뭐 기억가지고 나오는 식이 있는데 요거 식이라기보다 이제 단위를 가지고 전개의 크기를 이제 설명을 한 건데요.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두셨다가 좀 봐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이거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봐주시고요. 24페이지 여기는 그냥 좀 넘어갈게요. 기사에서는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아직 기능사에서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시험에서도 안 나오는 부분이기도 했고요. 여기는 좀 넘어가고요. 26페이지, 27페이지에 넘어오면은 이제 콘덴서의 정전 용량이라고 해가지고 식이 하나가 나오고 이제 그림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아까 처음에 설명해드렸던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입실론이라고 하는 값이 기호가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유전율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전체가 이제 유전율을 가진 물체를 이제 유전체라고 해요. 절연체인데 절연체라고 다 유전율을 갖는 건 아니니까 특별히 여기서는 유전체라는 말을 쓰고요. 그 유전체가 얼마만큼의 값을 가지느냐 이제 그거를 유전율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2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 유전율이 진공 중의 유전율하고 이제 비유전율이라는 게 있는데 비유전율은 유전율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진공 중의 유전율과 비교했을 때의 어떤 물체의 유전율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앞에 26페이지 제일 여기는 안 나와. 유전율이 아까 앞에서 언뜻 본 것 같은데 안 보이네요. 거의 22페이지 죄송한데 다시 앞으로 돌아보시면 22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그 각종 유전체 비유전율이라고 나오죠. 거기에 그 진공은 이제 유전율이 1이고요. 그것과 비교했을 경우에 공기와 종이와 뭐 고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유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과 비해서 그걸 이제 비유전율이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나온 값들이 그런 값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클수록 더 많은 전하를 측정할 수 있어요. 넘어가시고요. 문제는 여러분 그냥 한번 쭉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7페이지 36페이지 옆에 37페이지 자기의 성질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석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자석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니까 N극과 뭐 S극이 있고 뭐 밀어내고 당기고 뭐 이제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그 제일 아래 보면 자성체라고 해서 나오죠. 상자성체하고 반자성체가 있는데 뭐 이제 설명 읽어보시면 이제 아시겠고요. 요 상자성체가 조금 더 강한 힘을 가지면 이제 그걸 강자성체라고 불러요. 우리가 보통 뭐 철 있죠, 쇠 이런 것들이 이제 강자성체라고 이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설명 보시면 되고, 뒤에 보시면 나오네요. 강자성체 보시면 되고, 연구자석 뭐 보시면 되고. 39페이지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자기에 대한 쿨롱의 법칙이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정전용량에서에 나오는 쿨롱의 법칙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정전용량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그 전하를 가지고 똑같은 힘을 이제 전하가 이제 플러스 전하, 이제 마이너스 전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제 똑같은 게 있으면은 얼마만큼의 힘으로 끌어당기느냐 이제 그 힘을 알아내는 게 이제 쿨롱의 법칙이었는데 자기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N극하고 S극이 있을 경우에 여기서 자하라고 부르는데 그 두 개의 자하가 서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힘을 구하는 것을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니까 앞에서 식을 외우셨으면은 여기서는 이제 기호만 바뀌어서 그렇게 쿨롱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40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이제 그 쿨롱의 법칙을 그림으로 식으로 이제 표현한 내용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진공의 투자율은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기의 성질 보시면 그 밑에 이제 자기의 세계라고 나오세요. 그것도 같이 암기를 해두시면 되세요. 그 위에 나오는 그 쿨롱의 법칙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제 쿨롱의 법칙은 두 개인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크게 다를 건 없고, 41페이지에 보면 전기와 자기의 비교가 나오죠. 그래서 전하가 있고 자하가 있고, 요건 이제 중요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자기학이라는 걸 공부하실 때 이제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처음 이제 접하는 학문이어서 이제 어려울 수도 있고요.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과목이어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기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이거 전자기학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전기학하고 자기학이 합쳐서 전자기학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시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전자기학에서 배우는 학문이 어떤 구조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으세요. 전개가 있고요. 전개라는 게 있고요. 전개라는 게 있고, 자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개하고 자개가 완전히 다른 게 아니고, 전개에서에 적용되어지는 법칙이 자개에서도 거의 다 적용이 되세요. 그게 이제 그 41페이지에 나오는 그 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하랑 똑같은 개념이고, 유전율은 투자율하고 이제 비슷한 개념이고, 쿨롱의 법칙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전개의 색이나 자개의 색이나 구하는 공식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똑같고, 투자율하고 유전율, 자하냐 전하냐만 빼놓고는 시계 모양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힘과 전개나 힘과 자개는 똑같고, 전이나 자유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거의 거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느 한 전개를 잘 이해를 하시면 자개도 거의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을 정리를 하실 때 전개하고 자개에 대해서 따로따로 좀 잘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학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얘는 따로따로가 아니고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공통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정리를 또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총 3개라고 보시면 돼요. 전개하고 자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개와 자개에 공통되게 작용되어지는 성질까지 정리를 하시면 전자기학은 끝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세요. 여기 이제 전개와 자개가 공통되어지는 부분이 뭐냐는 조금 뒤에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어쨌거나 그 표를 잘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겠고요. 자기 모멘트는 그냥 넘어갈게요. 뒤에 이제 비오사바레의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비오사바레의 법칙이 요 이제 공통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전류가 이제 흘러가는데, 전류가 흘러가는 부분에 어느 짧은 부분, 이제 거기서 이제 미소 부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주 짧게 이제 짧은 부분에 전류가 흘러가는 요 영역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어느 점만큼의 떨어진 점에
요건 전류니까는 요건 이제 전개 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조금 이제 변화한 그 전기의 양에서 전기가 조금 이제 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P만큼 떨어진 부분에 자개를 구하고 싶다라고 할 때 구하는 식이 비오사바르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전기하고 자개가 같이 이제 공통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나중에 이제 배울 뭐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공통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거나 정리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세요. 요건 이제 비오사바르의 법칙은 뭐 대충 개념이 이렇다 보시면 되고요. 전류에 대한 자기 영상 넘어가겠고, 그 옆에 43페이지에 보시니까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나와요. 그것도 이제 공통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전기하고 자기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전류가 흐를 때 오른손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전류가 흐를 때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는 자개가 발생을 한다더라. 이제 그게 뭐냐면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전기하고 자개는 서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같이 이제 공존하는 거죠.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자개가 있는 곳에는 전개가 있고 전개가 있는 곳에는 자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림하고 같이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셔서 뭐 다 비슷한 부분이세요. 여기는 그냥 그 44페이지, 45페이지에 그 전류에 대한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식이 나오는데 일단 모양은 봐두세요. 나중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풀게요. 45페이지에 나오는 그 제일 위에 그 2πr분의 i라는 식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기해 두시고요. 넘어가시고 원형 코일 중심의 자장이라는 거에서 한 페이지 딱 넘기시면 그 이제 위에 식이 나와요. 46페이지에 식이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식하고 그 밑에 있는 식하고 같이 기억을 좀 잘 해두세요. 그러니까 그 원형 코일을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게 원형 코일이고요. 여기서 이제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솔레노이드는 코일을 이제 감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감아놓은 게 이게 솔레노이드예요. 그래서 거기 그 보시면 환상 솔레노이드라는 게 있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게 환상 솔레노이드죠. 얘는 원형 코일, 얘는 환상 솔레노이드. 그래서 자기의 세기를 구할 때 이놈하고는 똑같은데 식을 보시면 그 분모에 보시면은 원형은 그냥 2r이죠. 근데 밑에는 2πr이에요. 이건 면적에 대한 거니까. 그것만 차이가 있고 위에 이제 그 건수하고 흐르는 전류에 대해서 분자가 들어가는 내용은 똑같으니까 요거 자기의 세기도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인덕턴스의 계산. 그 환상 솔레노이드에서의 자속식 그냥 한번 보세요. 나중에 문제 나오시면 문제랑 외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환상 솔레노이드가 문제 설명해드렸어요. 이게 환상 솔레노이드고 넘어가셔서 자기 저항. 그 저항은 하여튼 잘 못 흐르게 막는 게 저항이에요. 보통 전개에서의 저항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테고 자개에서도 이제 자기 저항이라는 게 있는데 구하는 식도 똑같아요. 우리가 보통 자기 말고 그냥 전개에서의 저항은 뭐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길이하고는 비례하고 이제 면적하고는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는데 자기 저항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S라는 게 면적이니까 모양은 대충 그렇게 생겼다라고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49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니까 자기 회로와 전기 회로에 대한 비교가 나오죠. 이것도 기억을 잘 해두세요. 아까 이쪽에서 말씀드렸던 그 분류를 해서 암기를 하시면 여러분들 공부하시기가 훨씬 편하니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기전력하고 똑같고 개념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개념 유사하다라는 거니까 전류하고는 자속, 전기하고는 자기 이런 거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요.
그 자속 밀도 밑에 보시니까 자속하고 투자율이라는 게 나오는데, 투자율은 얼마만큼 자속을 잘 통과시키느냐,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개념은 대충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겠고, 넘어가시고요. 문제도 넘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58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전자력과 전자유도입니다. 전자력에 보시면 이제 유명한 이제 식들이 이제 몇 개가 나와요. 전자력에 보시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는 게 있고요. 오른손 법칙도 있고, 오른손 법칙도 있고 이제 왼손 법칙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왼손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보통 이제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에서의 법칙이고, 왼손 법칙은 전동기에서에 대한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거는 기기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거기 나오는 식들, 자기네 전류 도체가 받는 힘에 대한 식, 자속 밀도에 대한 식, 그 다음에 전기력에 따르는 1에 대한 식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가 얼마만큼의 1을 하느냐,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평행 전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 도체가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반대 방향의 경우에 서로 이제 밀어당기는 힘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강 같은 데 가시면은 전력선이 지나갈 때 전력선 중간중간에 뭔가 이렇게 연결된 거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스페이서라고 하는 건데,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흘러가면 끌어당기니까는 서로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스페이서 같은 걸 장착을 하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밑에는 자기의 색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앞에 나오는 아까 여기서의 자기의 색이하고 식 똑같아요. 회전수만 빼고는 몇 번의 코일에 감겼냐 빼고는 식은 똑같으니까는 뭐 외우실 때 크게 어려움 없으실 것 같고요. 전자유도 그 전자유도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코일을 감아놓고 거기다 전기를 코일을 감아놓고 거기다가 자석을 이렇게 넣고 빼고 했을 경우에 코일에 전기가 유도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유도는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왼손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패러데이, 노이만 법칙 똑같은 말이고요. 기전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식인데, 그거랑 이제 렌즈의 법칙까지 해가지고 나온 게 그 1번 패러데이 법칙에 대한 식이에요. 이건 좀 이건데 딜슨의 파이라고 하는 식인데요. 요 크기는 이제 요게 크기인데, 크기는 이제 노이만의 법칙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고요. 요 마이너스가 붙은 건 이제 렌즈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건 방향이고, 요 크기예요. 그래서 요렇게 전체 식을 그냥 이제 하나로 외우죠. 렌즈하고 이제 노이만 법칙을 이제 합해가지고 기억을 해주세요. 중요한 식이니까. 그리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61페이지 중간쯤에 나오죠. 발전기에 대한 식이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거는 뒤 시간에 조금 다시 한번 추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그렇다고 하는 거니까 그 그림 위에 나오는 식, AF의 사인세타라고 하는 식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자기 인덕턴스에 대한 식 하나 나와 62페이지에 보시면 체크해 두셨다가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면은 이제 풀도록 할 테니까 그때 한번 같이 보시면 돼요. 체크만 해두고 암기는 나중에 문제 푸시면서 하셔도 되니까. 63페이지 보니까 코일의 접속이라고 나와요. 코일이 직렬 접속이 있고 변열 접속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은 방향으로 그 코일을 감느냐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코일을 감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동이라는 게 있고 차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점이 나오는데, 점이 같은 방향으로 찍히면은 같은 방향이라는 얘기고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찍히면 차동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보시면 되세요. 시험에 나오면, 그 문제에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여기서는 이제 모양 한번 보세요. 전자에너지는 그 64페이지의 제일 위에 식이 하나 나오는데, 전기하고 자기하고 똑같아요. 전기에서의 에너지를 우리가 식을 어떻게 썼냐면은 2분의 1의 CV-자 이렇게 쓴 식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은 64페이지 제일 위에 LI 작업이라고 나와요.
비슷하죠. 그래서 요거는 그 정전용량에서의 요거는 자계에서의 인덕션제에 대한 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건 한번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실게요. 요즘 여러분들 한번 한번 훑어보세요. 그 다음에 73페이지 직류회로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자기 전자기학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회로이론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이론이 과목이 두 개가 합쳐진 것이에요. 자기학하고 전기학하고 회로이론하고 자기학, 전자기학하고 합쳐진 내용이고요. 이 앞에까지 전자기학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지금부터 이제 회로이론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회로는 이제 뭐 직류하고 교류가 있고요. 거기는 이제 뭐 이제 개념만 그냥 제일 처음에 대한 거니까 개념만 그냥 알려드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전기는 전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전류라고 하는 게 있고 저항이라고 하는 게 이 세 개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전압하고 전류하고 저항인데 개념상으로는 얘는 보통 이제 전기는 물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이제 수압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이제 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항은 뭐라고 그럴까요? 뭐 돌멩이 같은 거? 저항은 저항인데 돌멩이? 잘 못 틀리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긴 호수가 있어요. 긴 호수가 있을 경우에 여기에 이제 물이 이제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죠. 물이 흘러간다라고 봤을 경우에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펌프로 수압을 크게 주느냐에 따라서 얘가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조금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게 전압에 대한 개념이고 이 전압에 의해서 이제 흘러가는 게 물이라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이제 돌멩이 같은 게 껴있으면 물을 많이 흐르려면 그만큼 여기서 더 높은 수압을 주어야지 흘러가겠죠. 그런 게 잘 흐르지 못하도록 막는 거가 저항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은 그렇다. 도체하고 전륜체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넘어가겠고요. 74페이지에 보시면 전기회로의 전류에 대해서 정의가 있어요. 전류는 단위 시간에 이동한 전기량을 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식으로 표현한 게 그 2번 전기회로의 전류에 나오는 식이니까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좀 읽어보시고 75페이지에 보면 전압하고 전류하고 저항에 대한 단위가 나오는데 한번 이것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압이 단위가 볼트고 전류는 암페어고 저항은 오음이다. 이거는 워낙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공학 단위 크기는 처음에 그 자기가 전기를 처음 시작할 때 말했던 부분이니까 이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고유저항 거기 이제 76페이지 보니까는 전기저항이라고 나왔는데 아까 여기 쓴 내용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제 그 로우라고 하죠. 제일 앞에 로우는 이제 저항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뭐 고유 저항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제 길이하고 단면적하고 저항은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 오음의 법칙. 오음의 법칙은 뭐 워낙 이거를 모르면 전기를 모른다고 할 수도 있죠. 그 정도로 중요한 식이죠. 그래서 그 식이 3개인데 보통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로 쓰죠. V, I, R. 처음이니까는 해드리면은 얘는 아까 단위가 오음이라고 했고요. 얘는 볼트고 얘는 암페어죠. 그쵸? 그래서 전압이고 전류고 저항이고. 그래서 오음의 법칙은 전압은 전류와 저항을 곱한 값과 같고 저항은 전압을 전류로 나눈 값과 같고 전류는 전압을 저항으로 나눈 값과 같다. 이게 이제 오음의 법칙이에요. 워낙 중요한 거니까 이거를 뭐 모르면은 전기를 배운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게 77페이지 중간쯤에 나오시는 내용이요. 나온 내용이세요. 하시면 되고요.
넘어가시고. 직렬 연결하고 이제 병렬 연결이 있는데, 아까 앞에 정조중량 했을 때 한 내용이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했고, 이렇게 있는데, 직렬 같은 경우는 2개 더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합성 값이고, 병렬은 각 역수를 취해서 한 번 더 뒤집는 건데, 아니 똑같은 값일 경우에는 나온 회로수만큼 나누시면 돼요. 이렇게. 만약 다 똑같은 값이면 2개면 2분의 1R이고요. 3개면 3분의 1R이고 4개면 4분의 1R만큼 정이 감소합니다. 그거 설명해 드리려고 쓴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래서 보시면 되고, 79번에 이제 키르요프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데, 키르요프의 법칙이 전압 법칙이 있고 전류 법칙이 있어요. 그냥 좀 복잡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V고 I1고 I2고 I3고 I4다 뭐 이런 거면, 요거 이제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인데 개념은 이거예요. 여기 전류가 I라는 전류가 흐를 테니까 V에서 I라는 전류가 흐를 때 우리가 방금 배웠어요. V는 IR이니까는 I가 R하고 곱해지면 이제 이만큼 전압 변화가 발생하고, 또 직렬이니까는 전류는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V2라고 이제 전압이 발생하죠. 그래서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은 어떤 폐회로 안에서 발생한 각각의 전압 강하를 더하면 최초의 인간 전압하고 똑같다. 얘는 V는 V1 플러스 V2다. 이게 이제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은 어느 한 점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거랑 나가는 거랑 똑같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3개는 들어가고 나가는 건 하나예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I1 플러스 I2 플러스 I3는 I4랑 똑같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결국은 I4를 넘기면 I1 플러스 I2 플러스 I3 마이너스죠. 넘어왔으니까, 누가 이 점에서의 전류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전류는 빵이에요. 왜냐면 들어가는 거랑 나가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전류는 어느 구간에 대해서 얼마만큼 흐르냐를 측정하는 거지 한 점에 대해서는 이제 측정을 못하겠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전압 법칙과 전류 법칙. 이게 이제 설명이 나온 거예요. 거기 책에. 넘기셔서 80페이지. 거기에 보시면은 분화 법칙하고 분류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건 그냥 나온 거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류가 나뉘어지죠. 키르요프의 법처럼 병렬회로니까는 이렇게 길이 있는 것만큼 이제 나뉘어지는 거고, 이제 분화 법칙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분화 법칙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얘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고요. 이제 분류 법칙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제 나뉘어졌는데 전체 I라는 전류가 흐를 때 얘가 I1이고 얘가 I2면 이놈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거예요. 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분류 법칙하고 분화 법칙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은 분모는 똑같아요. 두 개 더하시는 거는. 근데 그 위에 어떤 놈이 들어갔냐가 중요한 건데, 전압하고 저항은 V는 IR이니까는 전압하고 저항은 비례하는 관계가 있으니까는 구하고 싶은 거 자기를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류하고 이제 넘어가면 저항하고는 이제 반비례하는 관계니까, I는 R분의 V니까 반비례하는 관계니까는 요거는 반비례하는 관계로 자기 게 아니고 상대방 거를 이제 올려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분류 법칙 보시면은 I1을 구하려면 저항값이 I2가 올라가죠. 상대방께 반비례하니까. 그리고 분화 법칙은 R1에 있는 걸 구하고 싶으면 그냥 R1 집어넣으시면 돼요. 비례하니까. 그래서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그냥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직렬이고 병렬이에요. 직렬회로에서는 전류가 일정하죠. 그렇죠? 전류가 물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흘러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는 어디에서 수정하건 전류는 다 똑같아요. 얘는 전압이 일정하죠. 병렬회로는
전압이 여기에 걸린 전압이나 여기에 걸린 전압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 더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브릿지는 시험 문제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정렬 넘어가고. 82페이지에 배우기하고 분류기가 나오는데요.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을 좀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방금 이 개념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압계가 있는데 이 전압계가 200V만큼밖에 측정을 못해요. 더 큰 전압을 측정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저항을 하나 달죠. 그래서 여기서 전압 강화를 일으키면 200보다 큰 값이라도 예를 들어 300을 측정하고 싶으면 여기에 100 걸리게 하면 나머지 200은 여기에 측정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측정하는 게 이제 배율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개념이고, 그다음에 이제 분류기는 뭐냐면 전류를 더 큰 거를 측정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암페어계가 있는데 이걸 더 큰 거를 측정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전류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그 전류 값이 나뉘니까 이 큰 게 이제 나뉘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큰 값이 오더라도 여기다 이렇게 저항 달아가지고 요만큼만 흘려보내고 나머지 값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분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 식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문제 나오면 풀어드릴게요. 하면 되시고 하시고 교류입니다. 좀 전까지 직류를 했었고요. 교류를 할 건데 교류회로는 이제 주파수라는 게 이제 등장하면서 직류보다 조금 이제 복잡해지죠. 그래서 뭐 교류원의 발생 특성 뭐 이런 거는 한번 그런 게 있다라고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제 92페이지에 넘어오시면 그 중간에 이제 그림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런 게 이제 정연파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회전기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파형이 그렇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밑에 이제 보시면 주기하고 주파수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요. 개념은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파수는 1초 동안에 몇 번 반복하냐, 주기는 똑같은 모양이 한 번 더 나오기 전까지가 이제 한 주기가 된다 이거죠. 뭐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가 만약에 1초였어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그럼 얘가 이제 2Hz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기는 이게 여기까지 보니까는 똑같은 모양이 두 번 나오죠. 그래서 똑같은 모양이 다시 나오기 여기 똑같은 모양이 다시 시작되는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클인데 주기를 따지면은 똑같은 게 몇 번 나오면 두 번 나오죠. 그래서 이건 주기가 두 개예요. 그래서 주파수하고 이제 그 주기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은 주파수가 뭐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거니까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속도 또 그냥 이제 보시면 되고 순실값과 위상 이제 우리가 직류 같은 경우는 그 값이 그냥 일정하죠.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직류는 그냥 뭐 1A라고 한다면 1A는 이렇게 흐르는 건데 교류는 사이클이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매 때마다 값이 바뀌니까는 얼마라고 말하기가 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순식값이라는 걸로 표현을 해요. 순간적으로 매번 변하는 값이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만약 전류라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류는 전압도 똑같아요. 사인 오메가 t. 이제 오메가 t는 이제 얘가 각도죠. 얘를 이제 오메가 t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인 파에 대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값을 표현하는 게 요 순식값이고요. 요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요걸 이제 최대값이라고 불러요. 최대값이라고 부르고 요걸 이제 루트 2로 나눈 값이 있어요. 걔를 시료값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어떻게 다시 분류가 되냐면 이렇게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부르고요. 요거는 시료값이에요. 요거는 순식값이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시료값이라고 하는 거를 구하려면 시료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누면 되죠. 여기 이제 시료값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거는 기억을 해두세요. 그게 이제 93페이지하고 94페이지 목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넘어가시고 소비 전력은 나중에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96페이지 넘어오셔서 파형률하고 파고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일그러졌느냐. 그래서 구형파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형파는 이렇게 네모진 파형을 구형파라고 불러요. 이렇게 네모진 파형. 자, 구형파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비정현적인 파형이 어느 정도 일그러졌느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파형률과 파고율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구하는 식은 1번하고 2번이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구형파, 삼각파, 정형파 이런 거에 대한 파형률하고 파고율이 나오는데 시험에 가끔 나오기는 해요. 근데 시험 나오실 때 그 값을 가지고 외우셔도 되고요. 일단은 정형파의 파고율하고 파형률 정도는 암기를 좀 해두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혹시 96페이지 보니까는 복소수라고 나와요. 복소수는 그냥 뭐 개념이 이제 그렇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허수로 이제 표현을 해요. 실수하고 허수라는 게 있는데 실수는 이제 실제 존재하는 값이고 허수는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 값인데 우리가 수학적인 편의를 위해서 만든 수가 이제 허수예요. 그래서 복소수는 이제 실수하고 허수에 대한 표현을 같이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허수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허수. 허수는 뭐냐면 실제하지 않는 수인데 이 허수라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수하고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뭐라고 쓰냐면 J라고 하는 걸 써요. 그래서 이 J라고 붙으면 걔는 허수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제 사사보면서 얘를 이제 실수라고 하고요, 얘를 이제 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에서의 1 있어요. 걔를 90도만큼 이동을 시키면 걔가 이제 허수가 돼요. 아이고, J, 그쵸? 그리고 걔를 다시 90도만큼 이동을 시키면 다시 실수가 되고요. 걔를 다시 90도만큼 이동시키면 허수가 돼요. 뭐 이런 개념이에요. 실수하고 허수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허수라고 하는 게 붙으면, J라고 하는 게 붙으면 각도상으로 90도만큼 차이가 난다더라는 기억을 꼭 해두세요. 얘는 90도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구나 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허수의 제곱, J가 2번 곱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곱해졌죠? 또 한 번 곱해졌어요. 그럼 그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9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세요. 이렇다더라 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제 직교좌표하고 극좌표에 대한 그 표현이 나오는데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교좌표하고 극좌표하고 식은 기억을 해두시고요. 나중에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형파의 부수 표현은 보시면 되고 수동소자 또 넘어가셔도 되고 99페이지, 100페이지 이런데 지금 콘덴서하고 인덕턴스하고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했던 내용이니까 그냥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로의 응답 102페이지하고 103페이지하고 104페이지까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내용이 많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부분은 102페이지의 제일 밑에 보시면 순시전류라고 나와요. 순시전류 바로 위에 유도성 리에이턴스라고 나오는데 그거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C만의 회로 해석에 대한 그림이 있고요. C만의 회로라는 그림이 있고요. 그 바로 밑에 이제 용량성 리에이턴스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그것도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104페이지 넘어오셔서 제일 위에 그림 있죠. 그림이 용량성 RC 직묘 회로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이제 임피던스라고 나오는데 그 임피던스도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죠. 이건 이제 뭐냐면 그냥 몰아서 쓸게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회로가 있는데 회로가 R만의 회로
R 회로가 있고 L 회로가 있고 C 회로가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다 묶어서 표현을 할 거예요. 뭐 전류가 있고 전압이 있고 얘는 R이고 L이고 C예요. 단위가 얘는 오음이고요. 요 L은 헨리라고 하고 얘는 이제 쿨롱이라고 해요. 단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전류를 구하려면 우리가 보통 그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압을 저항으로 나누어서 전류를 구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전류를 구하고 싶으면 저항값을 대입을 해야 돼요. 얘는 단위가 볼트고 얘는 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압에 대한 단위를 가진 것을 가지고 이 저항에 대한 단위를 가진 걸 나눠야죠.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구하려고 보니까는 얘는 오음인데 이놈하고 이놈은 지금 오음 값이 아니니까 얘랑 얘를 오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리액턴스라는 값으로 바꾸죠. 리액턴스라고 하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액턴스 값이 용량성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유도성이 있다라는 거죠. 용량성은 C에 대한 거, 유도성은 L에 대한 거. 그래서 용량성 리액턴스를 보통 XC 이렇게 쓰고요. 유도성은 XL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유도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L에 대한 값으로 구하고 용량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에 대한 값으로 구한다더라. 그거죠. 그냥 그거예요. 여기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붙기도 하는데 일단 기본 구성은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비로소 이렇게 오음에 대한 단위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리액턴스라고 부르고 용량성 리액턴스가 있고 유도성 리액턴스가 있고 인덕턴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도성 리액턴스를 구하고요. 캐피시턴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용량성 리액턴스로 구한다더라. 그리고 용량성하고 유도성은 서로 개념이 반대예요. 얘는 보통 진상이라고 하고 얘는 지상이라고 하죠. 얘는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빠르고요. 얘는 전압보다 90도 전류가 느려요. 그래서 얘는 진상, 얘는 지상 이렇게 부르죠. 상이 빠르고 느리다라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좀 잘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개념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진상, 지상, 용량성 리액턴스, 유도성 리액턴스 요거고 이제 여기에 이제 임피던스라는 말이 하나가 더 나와요. 임피던스는 뭐냐면 저항이죠. 임피던스도 저항이고요. 수도 저항이에요. 단위가 오음이에요. 저항이니까 저항은 다 오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항은 실수축이고요. 그 다음에 리액턴스는 허수축이죠. J를 붙여도 되고. 우리가 만약에 이 임피던스라고 하는 걸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직각삼각형이니까 제곱제곱해서 루트 씌우시면 되세요.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의 리액턴스인데 이거를 구하고 싶으시면 저항의 제곱에 리액턴스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다더라. 그거죠. 그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그게 이제 104페이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105페이지 뭐 이런 건 넘어가셔도 되고요. 107페이지 교류 전력. 전력에는 요것도 이제 중요하니까 요거 이제 그림 있으니까는 여기 있는 거 그냥 쓸게요. 그 107페이지 그죠? 107페이지에 나오는 그 그림 기억 잘 해주시고요. 똑같아요. 이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그렇죠? 얘를 유효 전력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무효 전력이라고 부르고 얘는 피상 전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책의 단위가 다 안 나왔으니까는 얘는 단위가 와트고요. 얘는 단위가 VAR이고요. 얘는 단위가 VA입니다.
그래서 유효 전력은 실제 사용되어지는 전력이고요. 무효는 쓸모없이 버려지는 거고요. 피상은 그 유효와 무효를 더한 값을 피상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변압기 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저기 나오는 피상. 실제로 전력을 썼을 때의 전기값을 내는 거는 유효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개념, 직가삼각형이랑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피상 구하려면은 제곱해서 루트 씌우시면 돼요. 이건 임피던스 구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역률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세타값,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역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역률은 피상분의 유효를 구할 수 있다더라.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게 이제 107페이지, 108페이지 나오는 내용이세요. 그 다음에 108페이지 교류 회로가 3상이 있고요. 서로 이제 120도의 위상차가 나게끔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A상하고 B상하고 C상이 있을 경우에 각 상은 120도만큼의 위상차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기능사에서는 위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는 많지 않으니까 일단은 그냥 120도 위상차가 나는구나 라고만 보시면 되세요. 나중에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혹시 나오면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교류의 계산법이 나오는데요. 109페이지부터 보시면 여기도 내용이 많으니까 정리만 할게요. 그 109페이지서부터 111페이지 그 위에 있는 부분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뒤 시간에 또 할 거긴 한데 우리가 결산법에 Y 결선이라는 게 있고요. 델타 결선이라는 게 있어요. 자세한 거는 기기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여기서는 그냥 개념만 알고 계세요. 어떤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냐면 Y 결선은 선간 전압이 상전압보다 루트 3배만큼이 크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전류는 똑같아요. 선전류하고 한전류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델타 결선은 얘는 성간전압하고 성전압하고 똑같고요. 그 대신에 상전류가 상전류보다 루트 3배 크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세요. 여기서는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세요. 그게 그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서 위상이 30도만큼 앞서고 위상이 30도만큼 뒤진다 그런 개념도 있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놈이고요. 식으로는 이렇게 쓰세요. 성간전압은 VL이라고 써요. 그리고 루트 3의 상전압은 VP4이니까 이렇게 쓰고요. 전류는 선전류고 루트 3배의 상전류다.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되세요. 조금 더 자세한 거는 기위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넘어가셔서 113페이지에 전력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전력이 나오는데 그 식 기억해 두시고요. 유효 전력에 대한 식하고 무효 전력에 대한 식하고, 전압하고 전력 곱하신 다음에 코사인 곱하면은 유효고요. 사인 곱하면은 무효고요. 3상일 경우에는 루트 3배 곱하시고요. 3상이 아니고 단상일 경우에는 루트 3배 빼시면 되세요. 이전력계법은 삼상 전력을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전력의 두 개만 가지고 구할 수가 있는데, 그때 그 두 개를 더하면 삼상의 전력을 구할 수 있다더라 라는 개념이니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비정형파. 그 114페이지 이제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비정형파에 대한 모양이 있죠. 정형파가 아닌 게 비정형파겠죠.
그렇게 구형파나 삼각파, 톱니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비정형파라고 한다더라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하나만 기억하시자면 116페이지 보시면 그 식이 있죠. I 전류식하고 전압식하고 똑같으니까 그 두 개씩하고 외형률이라고 나오는 거 바로 위에까지 외워두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비정형파의 실효값을 구하고 싶은데 실효값이라고 하는 건 아까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서 구한다라고 했는데 비정형파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정형파가 있으면 정형파잖아요. 네. 근데 이 정형파 말고 아까 나왔던 뭐 구형파나 이런 뭐 삼각파나 이런 것들은 파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기본파도 있고 뭐 3고조파도 있고 5고조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고조파들이 합쳐서 이런 파일이 만들어졌다 이제 뭐 그런 개념이세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실효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책에서는 그 115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이제 실효값이라고 해가지고 표현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I0에 뭐 시그마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시그마 빼고 이렇게 쓸게요. 그 시그마를 표현하면 이런 거니까. 얘는 이제 직류 성분이고요. 직류 성분 말고 기본파도 있고 2고조파도 있고 3고조파도 있어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한 전체 실효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각 파형의 실효값을 제곱을 해가지고 다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시면 돼요. 그 말이죠. 이렇게 쓰면 좀 식을 쓰기가 좀 어렵네요. 루트 2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I2의 루트 2의 사인의 2 오메가 t 플러스 I3의 루트 2의 사인의 3 오메가 t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얘가 기본파고 얘는 2고조파고 얘는 3고조파예요. 그리고 앞에는 최대값이니까는 루트 2 잘라버리면 이 앞에 있는 게 실효값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외형파에 대한 실효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각 파형의 실효값의 제곱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제곱분을 씌워라 뭐 그런 개념이세요. 그렇게 하면 실효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게 이제 116페이지에 나오는 그 식이세요.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는 나머지 넘기시면 되겠고요. 좀 넘어오셔가지고 133페이지 보세요. 전류의 열작용과 화학작용이다 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고요. 네, 다 넘어오셨으면 전기가 흐르면 동선이니까 거의 저항에 의해서 이제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이제 열작용이고요. 또 이제 우리가 주울 법칙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연령이 발생하는지를 구할 수 있고요. 이 식이 0.24pt라고 하는 식이에요. 전력량에다가 시간을 이제 곱한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주울의 법칙에 대한 식 외워두시면 좋고요. 그 밑에 나오는 전력의 정의에 대한 식도 알아두세요. 그런 게 있고, 여기 보니까는 그 134페이지에 보니까 열전 효과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열전 효과는 이제 펠티하고 보니까는, 제어백 효과가 나오는데, 펠티하고 제어백하고는, 서로 반대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어백 효과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서로 다른 두 종의 금속이 있을 때, 얘랑 얘랑 다른 금속이에요. 모양이 다르게 보이죠? 걔를 붙여요. 이렇게 접합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온도차를 발생을 시켜요. 온도차. 그러면, 그 회로 내부에 전류가 흐르더라. 라는 게 제백 효과죠. 이게 제백이고,
그 반대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을 붙인 다음에 그 회로 내부에 전류를 흘렸더니 온도차가 발생하더라. 그게 이제 펠티에 효과고. 요 그림 한번 거기다가 같이 그리셔가지고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펠티에는 이제 뭐 냉장고 같은 거 사용을 이제 한다라는 거죠. 화학 작용은 넘어가시면 되고요. 전지는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1차 전지라는 게 있고요. 2차 전지라는 게 있어요. 1차 전지는 이제 망간 전지 같은 건데 한 번 쓰면은 못 쓰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연축 전지나 납축 전지 같은 건데 요거는 이제 충전을 해서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렇죠? 이제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 뭐 여러 가지 반응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 시험 문제랑 그냥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럴 건 없고 그 하나만 굳이 기억을 하시자면 138페이지 중간에 그 기본 화학 반응식이 하나 있어요. 그 니은의 알칼리 축전지라고 있어요. 보시면 중간 조금 밑에 보시면 그 위에 보시면 따라서 기본 화학 반응은 전기량에 대하여 해서 밑에 그 이제 화학식이 하나가 나와요. 음극, 전해액, 양극. 방전이 되면 양극과 전해액과 음극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바뀐다. 충전이 되면 이렇게 된다 라는 식이 나오는데 이건 시험에서 좀 자주 보실 수 있을 테니까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전해액이라고 나오는 게 그게 이제 물건 항산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가끔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전기 이론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하고는 좀 어려워요. 그걸 다 이해하시려고 하시면 힘들고요. 기사 시험 보시는 분들도 그걸 다 이해해서 시험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하고 자기하고 그다음에 그 같이 공통된 부분에 대한 거 따로 좀 정리 좀 해주시고요. 식만 정리하셔도 좀 맞추실 수 있는 문제들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암기 좀 잘 해두셨다가 이제 문제 푸실 때 같이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